안녕하세요. 쉽게 읽는 IT 법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법률과 시행령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는 2027년 7월 1일 시행되는 제정 및 개정본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에 맞춰서 시행령도 해당 시점 가장 최신으로 반영하여서 26년 8월 20일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조항들을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목차는 제1장 총칙, 2장 개인정보의 보호정책 수립 등, 그리고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인데요. 제3장 같은 경우에는 절이 또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4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있고요. 여기서 6장이 과거에 있었다가 현재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의 내용이 통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8장 개인정보의 단체 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보칙과 벌칙, 부칙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고 실제 총칙에 관하여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인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 앨범을 만들잖아요. 그 졸업 앨범의 맨 뒤에 그 학교 전교생의 개인정보, 예를 들면 뭐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집 주소 같은 것이 전부 적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걸 크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전교생을 모두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 같은 학교를 나왔다라고 해서 중요한 개인정보가 표기가 됐었고요. 그걸 심지어 다른 사람이 뭐 구매를 한다든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모르는 사람에게 내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 이걸 이제 유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인식이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온라인에서 그 검색을 통해서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또 혹시나 제가 또 잘못 인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해당 기업의 분들이 또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히 어떤 그 기사 같은 걸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24년에 307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라고 발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은 실제 그 대법원 판례들을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법원에서 그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옥션의 회원정보 해킹 사건, 2015년에 선고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상 없어졌지만 이제 네이트 사이월드 회원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어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KT라든지 뭐 KT 말고도 여러 통신회사들이 이 개인 정보 또 고객 정보들이 유출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모두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뭐 벌금 등의 뭐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액의 몇 %에 해당하는 뭐 과징금 같은 것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사용자의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를 이제 했던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곳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두 곳을 합치면 거의 1,000억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뭐 개인정보가 털렸다라고 했을 때 살짝 그냥 기분이 나쁘고 말았어요. 근데 그 해외 같은 경우는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내 인권이 침해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제 과거에는 이거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인가? 라고 했을 수 있지만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인권과 관련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이나 피해 정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이제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뭐 돈으로 약간 뭐 그 쿠폰을 준다거나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심한 처벌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GDPR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 GDPR 법이 2016년에 제정이 돼서 18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글로벌 표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렇게 좀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포괄적인 법률은 없지만 그 분야별로 뭐 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또 아동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금융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주별로 각각 입법 활동이 있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CCPA라든지 CPRA 같은 내용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률이 굉장히 일찍 2003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EU 아까 전에 이제 EU GDPR을 말씀드렸는데 EU랑 상호 적정성 결정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EU의 어떤 복잡한 기준을 달성시키려고 할 때 일본에서 뭐 요거를 잘 지켰다 그러면 EU GDPR도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그런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202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랑 뭐 데이터 보안 이런 거랑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이 3법 체계를 이루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서 대한민국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아까 과거의 인식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1991년에 뭐 주민등록법이라든지 98년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관하여서 이제 당시에도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생활 자유라든지 개인의 비밀 침해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물론 당시에는 이제 이 목소리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요. 가장 중요한 판례로 이제 남아 있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에 결정한 이 사건입니다. 이걸 이제 99헌마 513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다 그 주민등록증을 아마 만드셨을 텐데요. 이 주민등록증에는 그거를 처음에 만들 때 그 개인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권 실천 시민연대라든지 사회진보연대에 소속된 어떤 분들이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죠. 내 지문을 왜 국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그 범죄 같은 거에서 그 검거를 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그 성인,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 성인의 손가락 지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범행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된다면은 그 사람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 지문을 왜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신 분이 계셨던 거죠. 뭐 이거를 좀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범죄를 안 저지르면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말도 맞긴 맞네. 내 지문을 왜 국가에 제출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뭐 결론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미 다 그 손가락 지문을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는 이제 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진 않았던 거죠. 예. 그렇지만 이 당시 판례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확립이 된 거죠. 예, 그 확립을 됐을 때 어떤 근거가 있었냐? 그 헌법 보면은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고 있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17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해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근거를 이제 헌법 10조와 17조의 근거를 합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일부 받아들여진 건데 그래서 헌법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단어는 없지만 10조와 17조를 생각했을 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본권이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들이 입법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은 뭐 주민등록법 때문에 한 건데 그 이후에도 뭐 주민번호에 관하여 또는 그 범죄자의 DNA 수집에 관하여 유사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고요. 그 헌법소원에 대해서 판시를 할 때 요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자체는 인정이 돼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국가가 만약에 개입을 해서 뭐 통제를 해야 한다면은 어디까지는 통제를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개인의 자유의무로 침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이 중요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고요. 9월 달에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11년부터 20년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쉽게 말해서 파워가 세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있지만 그 밖에 뭐 신용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통망법에서 유사한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파워가 약했다면은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 2011년부터 20년 사이에도 뭐 위원장님이 계셨어요. 뭐 1대 위원장, 2대 위원장, 3대 위원장이 있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1대부터 셉니다. 그래서 1대 위원장, 2대 위원장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현재는 3대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1대, 2대, 3대라고 부르지만은 현재 또 새로운 이제 3대째 위원장님이 임기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이후부터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023년에 개정을 하면서 뭐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여러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이제 그 흩어져 있던 뭐 정통망법에 들어있던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2011년부터 약 그 1차 이제 제정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1번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내용 중에서는 뭐 그냥 단순히 단어를 바꾼 그런 작은 개정도 있었고요. 좀 큰 내용이 추가된 개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이제 시점은 사실 그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제가 지금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확인을 해보면은 그 사실 여기 세 개에 있는 법안이
그렇게 큰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단어가 바뀌었다든지 표현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에 없었던 게 한두 문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함에 있어서는 2027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기반으로 하여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혹시 미래 시점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가로 개정이 된다 하면 그 부분을 다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보실 때는 2027년 7월 1일 시행되는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7년 7월 1일 시행되는 버전을 기준으로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때 총 10장 76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칙이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그 정부 혹은 국회에서 입법을 한 내용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 시행령이 존재하고요. 시행령은 결국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행령은 2026년 8월 20일 날 시행되는 버전을 기준으로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설명을 쭉 하다가 뭐 어떤 내용은 대통령령을 봐라 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찾아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1장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부터 시작해서 제6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몇 개 나오는데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정의로는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쉽게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건 쉽네 혹은 이건 좀 어려운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 2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하 가명 정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의 2에 보면은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우선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럼 가장 확실한 정의는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그다음 영상에 찍힌 얼굴들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어떤 사람이 누구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 결합 식별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어렵죠. 근데 나이와 주소와 지갑을 결합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혹은 어렵게 판단할 수 있다를 어떻게 정하냐? 시간과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정도는 쉬운 거야 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명 정보라는 게 있죠. 가명 정보는
그 홍땡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홍길동을 알아보기 쉬운 이름 대신에 마스킹하는 거죠. 이렇게 한 글자를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작업을 가명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명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알아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어떤 추가 정보가 주어진다면은 이거를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모든 행위를 개인정보의 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유사한 행위를 다 포함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정보 주체라는 말이 있고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정보가 발견이 됐을 때 그 개인정보의 주인을 뜻합니다.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엑셀 파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요. 여섯 번째,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포함하고요. 그리고 나에 보면은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를 찾아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주체가 있고요. 그 정보 주체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처리하는 처리자, 처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 처리자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법원, 단체 개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제6호에 해당하는 국회나 법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정의로는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있고요. 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돼서 지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뭐냐면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제 보통 CCTV 같은 걸로 이제 디스크에 이제 저장이 되는 형태이고요. 네트워크 카메라는 실제로 CCTV가 계속 서버에 이제 저장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인데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서 촬영하거나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죠.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찾아보면요.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형 처리 장치란 착용형, 휴대형, 부착 거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형 영상기기와 이동형 영상기기를 분류를 해보면 CCTV, 홈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형은 바디캠이나 드론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과학적 연구란 기술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3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제3조에 총 8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U의 GD
GD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GDPR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지켜야 될 때 뭐 7가지의 중요 원칙이 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OECD라고 해서 여기도 뭐 개인정보 뭐 원칙 지켜야 되는데 8가지의 원칙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 각각의 내용들이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저기서 또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8가지 원칙이 사실 뭐 이 중에 뭐 대부분 서로 겹치거나 포함을 하고 있고요. 뭐 순서가 좀 다르거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필요의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요. 일곱 번째, 만약에 개인정보를 익명정보나 가명정보로 처리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이 가능하면 익명으로 하고 익명으로 했을 때 너무 힘들다, 달성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익명은 이제 진짜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바꾼 거고요. 가명은 조금 노력하면은 이제 여러 추가나 결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상태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가장 마지막이 진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이제 되도록이면은 요런 상태 혹은 요런 상태로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제4조는 정보 주체의 권리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는 총 6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할 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그 개인정보에 관해 열람, 이때는 사본 발급을 포함합니다.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다섯 번째,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요즘 뭐 SNS라든지 그 다음에 뭐 AI 사용해서 뭐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때 제 개인정보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용에 대해서 내 거 가지고 무얼 하고 있니?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그걸 확인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최근에 AI가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하게 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곧 부각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권리이고요. 자, 제5조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적의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바뀌죠. 기술도 발전하고. 근데 법령이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만든 걸 계속 쓴다.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법령을 계속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전에 뭐 완전히 자동화된 권리, AI 뭐 이런 게 최근에 이슈가 되니까 저런 조항이 추가가 된 겁니다. 세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개인정보의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건 뭐 쉽게 말하면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부모님이죠. 예,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중요한데 이거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일 때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 지원하여야 한다. 5번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일반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법이란 정말 말 그대로 일반적인 법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보통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돼 있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어떤 특별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특별법을 더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번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이 법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말하죠.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와 관해서는 과거에 여러 흩어져 있던 법들이 통합돼서 이쪽으로 지금 일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 원칙에 맞도록 다른 법들도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래서 1장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2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